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손. 치열한 권력 투쟁. 1948년 4월 대한민국에서는 유엔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고 7월에는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8월 25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에게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기회주의자, 범죄자 등 갖은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 확인이 시급해 보인다. 1897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만민공동회의 개최를 주모하다가 고종반역죄로 체포되어 4년 10개월을 감옥에서 지낸다. 그 후 1904년 6월 특사로 풀려난 이승만은 그해 11월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된다. 미국으로 떠나게 된 이승만. 그는 이후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와 같은 쟁쟁한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이승만의 미국행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행은 안전을 위한 피난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망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미국으로 간 게 잘했다 못했다로 따질 게 아니라 도미 후에 이승만이 어떤 노선의 독립운동을 지향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승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 대통령을 만날 정도로 정치적인 인맥이 넓어진 이승만은 점차 독립운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3.1운동이 촉매가 되어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생성된 기관의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헌법에 의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또 한 번의 논란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승만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다. 박용만, 이동휘, 안창호 등 이승만과 투쟁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가장 컸고 이승만이 하와이 교포들에게 거두어들인 돈의 사용은 오히려 대외의 국가 승인을 위한 자치 능력을 홍보하고 동포들의 교육 사업에 썼던 것이다. 이승만이 쓴 편지들 궁금하시죠?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외교를 펼친 이승만의 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문 서한집에서는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미국 대통령과 정계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와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로이드 조지 영국 수상 등 1차 대전 전승국 수반들에게 보낸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3.1운동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에서 그가 걸었던 외교 독립 노선은 우리나라를 대외에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로 파견되었던 경력을 가진 그는 대외 정세에 대해 누구보다 능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과와 정당성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시 독립 노선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일명 문화통치 정책인데요. 겉으로는 조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악랄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33년간의 식민지배의 서러움을 받다가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왔고 당시 독립운동 세력들은 근대국가 건설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패망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일본의 항복보다 2년 앞서 라디오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맥아더 장군의 전용 헬기와 함께 귀국한 이승만. 이전부터 외교 편지 작성에 힘썼던 이승만은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누구보다 잘 아는 터였을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을까? 미국과 정치를 시도한 이승만. 그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영향력은 당시 인물 중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정치 노선도 큰 이슈였겠지요. 정부 수립에 관한 그의 노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1943년 카이로 회담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독립시키자는 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얄타 회담을 거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탁치의 시행 방식이나 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결의되었다. 이 결의사항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찬탁과 반탁으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승만은 이 결의안에 대해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나중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의견을 같이 했고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이른다. 한독당의 김구와 중간파 김규식은 1948년 4월 말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북한의 김일성과 협상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북한 역시 별개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였다. 결국 그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냉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까지도 호혜적인 통상 및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인 국제주의에서 봉쇄 정책으로 세계 전략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결국 대체로 평온한 가운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거행된다.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의 분단은 당시 정계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 소련 등과 같은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수립된 후에 친일파 청산 문제입니다.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광복 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 되어야 했고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은 경제 재건이 시급했고 사회적으로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 남한의 재헌헌법에 의거하여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하에 시행되었고 친일파 청산에 관해서는 1948년 10월 국회 내에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파들을 잡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비협조로 인하여 무산되고 만다.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신생국가의 정치적 정통성 확립에 불가결한 문제였지만 실제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신생 대한민국의 제도적, 물적 조건은 너무 취약하고 불안정했다. 아무리 국가 안보와 치안이 급해도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체제를 따르는 세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소련이나 중국의 문서를 통해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은 확실해졌고 이것에 관한 논쟁은 불식되었다. 이승만은 북진 정책을 통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따내고 불가피하게 분단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젠가 통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끝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만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기습 침략한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지만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런 전세는 뒤집힌다. 이승만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잘한 점은 인정하고 잘못한 점은 반성하는 관용적인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7월 한국대학생 포럼 다큐멘터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